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한국보다 잘 살던 필리핀의 60년대 라며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진이 있었죠. 당시 필리핀은 이토록 찰나댔던 과거에도 불구 1980년대에 이르러 정치 불안전과 산업구조의 변경 실패를 겪으며 경제가 크게 침체된 탓에 현재는 국민소득이 동남아시아 내에서도 하위권을 기록. 한때 한국보다 잘 살았는데 폭망한 나라를 거론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나라로 꼽히곤 하는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얘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라고 합니다. 물론 1960년대 필리핀의 1인당 GDP가 한국보다 우위를 점했던 때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껏해봐야 몇십 달러 차이로 한 나라의 경제발전 수준을 놓고 본다면 결코 큰 차이라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죠. 게다가 필리핀이 과거에는 잘 살았고 심지어 아시아에서는 선진국이었다는 말 자체도 팩트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당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타격을 입은 상황에도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였던 탓에 피해가 적었을 뿐 결코 원래부터 부유했던 나라는 아니었다는 것. 무엇보다 커뮤니티에 무분별하게 돌아다닌 필리핀과 한국의 거리 비교 사진 역시 필리핀의 도심 지역과 우리나라의 시골 지역 사진을 비교해 놓은 짤일 뿐 실제 60년대 서울 도심 지역 사진이 공개되며 이런 얘기는 한낱 루머이자 과장임이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잘못된 소문으로 사람들의 오해를 몰고 온 필리핀 말고 진짜 한국보다 훨씬 잘 나갔는데 졸지에 빈국으로 전락해버린 나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때 한국보다 잘 살았는데 폭망한 나라 탑3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3위, 나우루. 불과 40에서 50년 전 한국보다 잘 살았으면 두말할 것 없고 세계 최대 경제 강대국인 미국보다도 훨씬 부유했던 나라가 있었죠. 바로 남태평양에 위치한 여의도보다도 작은 크기의 섬나라 나우루가 그 주인공인데요. 1980년대 나우루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의 10배를 훌쩍 뛰어넘는 2만 달러. 이는 당시에도 경제대국이었던 미국과 일본과 비교해도 넘사벽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가에 돈이 남아돌아 국민들의 병원비, 교육비, 세금을 전액 면제해줬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집도 공짜로 주고 매년 생활비로 1년에 1억을 제공해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진짜 이거야말로 지상낙원 아니에요? 대체 크기도 용산구만한 작은 섬이 어떻게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되었을지 너무나도 궁금해지는데 그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작용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1968년 이루어진 국가의 독립, 둘째는 바로 새똥 덕분이었는데요. 새똥과 산호초가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인광석이라는 광석이 탄생하게 되는데 나우루는 새들이 싼 똥이 거리에 넘쳐났고 마침 지리적 위치 또한 산호초가 풍부한 태평양 섬이었기에 나라 전체에 인광석이 넘쳐나게 되었던 거죠. 문제는 이 인광석이 화학비료 원료로는 구하기 힘든 물자였던 데다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몸값이 귀했는데 마침 독립이라도 했겠다. 이때부터 나우루는 인광석이라는 엄청난 자원을 채굴해 수출. 이것만 주구장창 팔아도 세금을 내지 않고도 만여 명의 인구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우루 국민들은 집집마다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페라리와 같은 승용차를 액세서리처럼 보유하는가 하면 개인 전용기를 타고 피지나 하와이, 싱가포르로 매일같이 쇼핑을 떠나는 등 모두가 호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던 행복에도 끝은 있는 법.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광석을 하도 많이 퍼내 모갈되기 시작. 오로지 광물 채굴에만 의존하던 나우루의 경제는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자원국들은 이런 한계를 일찍부터 인지하고 자원으로부터 벌어들인 막대한 돈을 새로운 산업에 과감히 투자 개발해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1968년 갓 독립을 이룬 나우루의 경우 이런 대책이 미비했고 심지어 자원을 팔아 번 돈을 전부 국민복지에 사용하면서 점차 위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우루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이미 과도한 채굴로 인해 국토의 80%가 황폐화되면서 농사는 꿈도 못 꾸게 된 후였죠. 그나마 정부가 어업을 부활시키려 항구를 개발했지만 고기를 잡는 대신 해수욕을 즐기는 등 어떻게든 기존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했던 탓에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궁지에 몰린 나우루 정부는 여기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책 하나를 더 저지르고 마는데, 마피아나 테러리스트들에게 숨은 은신처를 제공해주거나 국립은행에서 직접 나서서 이들의 돈을 세탁해주는 것. 그렇게 나우루에는 대량의 검은 돈이 흘러들게 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범죄의 온상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는데요. 결정적으로 당시 미국이 나우루 국립은행을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나우루는 거의 모든 나라의 테러 지원국으로 낙인 찍혀 해외 계좌가 동결, 돈을 벌 수 있는 루트가 전부 증발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한때 미국보다도 잘 살았던 부자 나라에서 지금은 1인당 GDP가 세계 200위가 넘어가며 세계 최악의 빈국으로 전락해버린 나우루. 그 증거로 현재 나우루의 거리 곳곳에는 기름이 없어 내동댕이 쳐진 외제차들이 널브러져 있고, 국민들은 전기와 식수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채 90%가 실업자인 상태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는데요. 강대국에서 최빈국으로 전락하기까지 단 20년밖에 걸리지 않은 나우루의 사례를 보고 있으니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한정된 자원의 소중함 역시 뼈저리게 다가오는데, 과연 나우루가 지금 닥친 위기를 잘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위, 베네수엘라.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 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닌 베네수엘라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풍부한 자원을 통해 오늘날 막대한 경제적 부를 창출한 사우디아라비아를 보면 알 수 있듯, 베네수엘라 역시 엄청난 석유 자원을 통해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1인당 GDP가 세계 4위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부를 과시했던 나라였습니다. 이는 당시 전쟁의 후유증에서 빠져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한국의 경제 상황과는 비교도 못할 수준이었고, 스페인, 그리스, 이스라엘 등 나라들과 비교해도 월등히 잘 사는 수준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지금의 베네수엘라는 모두가 알다시피 살인적인 물가와 굶주림, 그리고 사회 불안으로 해외로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자 최빈국의 모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니, 석유 매장량으로만 보면 가난할래야 가난할 수 없는 나라인데 대체 왜 이 지경까지 온 거죠? 여기에 대해 석유 가격 하락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지만, 베네수엘라의 경제 몰락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사회주의 국가 시스템 실패라는 내부적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1980년대 중반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군인 출신 대통령 우고 차베스는 집권과 동시에 엄청나게 극단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는데요. 빈부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의 석유 기업을 몰아내고 이를 국유화해 여기서 얻은 이득을 빈곤층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바로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실 위에서 나우루의 사례에서도 살펴봤다시피 자원국들은 이를 기반으로 다른 산업들을 골고루 발전시켜야만 국가의 살 길을 모색할 수 있죠. 하지만 차베스는 시장을 엄격히 통제하는 극단적인 사회주의 정책만을 고집하다 보니 시장 경제는 당연히 점차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럴 경우 결론은 딱 두 가지로 좁혀지죠. 석유 가격이 오를 때는 경제가 여유롭지만 석유 가격이 하락할 때는 적자가 쌓여 국가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우고 차베스의 집권과 동시에 잠깐 국제적으로 유가도 상승하면서 호사를 누리는 듯 했던 베네수엘라 경제는 이후 1990년대 유가가 또다시 급락하면서 경제의 모든 부분을 오로지 석유에만 의지하던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급격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폐쇄 정책을 펼치다 보니 국민들은 일자리가 없어 실직자가 늘어나고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지는 악순환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었던 베네수엘라. 결국 베네수엘라 경제는 오늘날에 이르러 파탄 수준으로 치닫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1인당 GDP가 10배 이상 차이날 정도로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그 결과 국민 대다수가 굶주려 평균 체중이 11kg이나 감소하는가 하면 사회 인프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치안이 크게 악화, 살인율 1위를 찍어버리는 등 사태는 점점 악화하고 있는 중이라는 베네수엘라. 그래도 최근에는 극악한 인플레이션 수치가 200%로 떨어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를 일부 해제하면서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을 희망이 생겨났다고 하니 부디 베네수엘라가 하루빨리 이런 침체기와 역경들을 이겨내고 경제 회복을 이루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1위, 북한.
국민 전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핵만큼은 포기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며 가뜩이나 안 좋은 국가 경제가 점차 손쓸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북한. 그 결과 21세기에도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심각한 상황을 얼마 전 저희 랭킹스쿨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북한이 한때 한국보다 훨씬 부유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37달러로 이는 94달러였던 대한민국을 훨씬 앞지르는 수준이었는데요. 오죽하면 서울보다 평양 지하철이 1년 더 일찍 개통되었고 컬러TV도 6년 일찍 도입될 정도로 경제 후환기를 누렸다는 북한. 그런 북한의 경제가 슬슬 나락길을 걷더니 이젠 회복 불가 수준의 파탄을 맞게 된 이유 과연 뭘까요? 때는 6.25 전쟁이 종전된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전쟁의 패배 그리고 쌓일 대로 쌓인 국민들의 불신을 경제성장이라는 중요한 과제로 만회해야 했던 김일성은 이웃 공산국가였던 중국과 소련에 손을 벌리게 되는데요. 당시는 미국과 소련이 이념 대립이 한창인 냉전시대였고 소련은 같은 공산권 국가인 북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그렇게 공산권 국가의 든든한 경제적 도움을 등에 업은 북한은 한편으론 철, 석회, 석금, 니켈 같은 지하자원이 풍부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 중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데요. 무엇보다 이는 광복 직후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원이 오직 논밭뿐이었기 때문에 무척 한정적이었던 한국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었고 북한은 각지의 제철소, 조선소, 화학공장 등을 건설하며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할 것만 같던 북한이었지만 사실 지하철이니 컬러TV니 이런 건 전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불과했을 뿐 이는 미래 자원을 과시용으로 끌어다 쓴 것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사실 북한은 1970년대 서방 국가들로부터 경제발전 명목으로 대량의 돈을 빌렸는데 이걸 오직 경제성장과 기술개발에 써도 모자랄 판에 보여주기식에 펑펑 낭비하기 시작한 것이 화근이었는데요. 김일성은 88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대한민국에 뒤처지지 않으려 1989년 평양 세계학생 촉전이라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 유치 비용의 60억 달러를 쏟아붓는가 하면 건설사상 희대의 삽질로 불리는 서해 관문까지 건설하며 70억 달러가 공중분해. 북한의 경제는 이때부터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며 경제지원 루트를 하나 잃은 데다 1995년부터 유례없는 폭우와 가뭄까지 덮치면서 고난의 행군을 겪은 북한은 그 후유증이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반면 한국의 경우엔 어땠나요? 위에 상술했듯 자원적으로도 풍족하지 못한 지리적 환경 탓에 처음 시작은 고난의 연속이었던 대한민국은 이후 1960년대부터 세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경제 발전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당시 넘쳐나는 노동력을 바탕으로 큰 기술력이 필요 없는 섬유, 신발 산업 등 경공업 위주의 산업을 육성하며 수출을 빠르게 늘려나갔습니다. 물론 수출이 증가하자 국가 신용도 및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는데요. 1970년대에 들어서는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바탕으로 철강, 기계, 조선, 전자, 화학 등 산업을 본격적인 전략 업종으로 지정하며 집중적인 발전을 이룬 한국. 결과적으로 이 산업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 대부분을 차지하는 효자 업종으로 든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모두가 알다시피 문화예술 산업을 크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만의 경쟁력을 차곡차곡 모아나간 결과 힘들었던 IMF 위기에도 꿋꿋하게 살아남으며 오늘날의 21세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자본주의 체제 하에 어떻게든 경쟁력을 기르면서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과 달리 북한은 경직된 공산주의 체제 하에 소련과 중국의 지원에만 기댄 탓에 좋은 지리적 조건과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한 꼴이 된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그 결과 북한은 현재 경제자유지수 177개국 중 꼴찌, GDP는 우리나라의 54분의 1, 대외무역총액은 우리나라의 1766분의 1로 지금은 경제력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예술,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비교도 못할 정도로 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붕괴된 경제력이라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오히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더욱 몰두하면서 주변들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 참 한때 살갗을 맞대고 있는 한민족이었지만 이렇게나 달라져 버렸다는 게 세상 씁쓸해지면서도 한편으로 방심할 게 아니라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핵 도발에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을 잘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침략과 전쟁으로 인한 국토의 황폐화와 분단의 아픔을 겪고도 불과 몇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 눈부신 경제적 성장을 이룬 덕분에 지금은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봐도 당당히 강대국의 반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만큼 자체 경제력, 국방력 모두 키울 수 있게 된 대한민국. 오늘 순위에서 살펴본 모든 나라들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가고 강점은 더욱 살리면서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